이번 시간에는 그 TET 2급 기출문제 중에서 49회 이론 시험 이론 문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ET 2급이니까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49회 TET 2급 이론에 대한 내용 쭉 내려가서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가 뭐냐고 여러 번 물어봤던 것들이고 정리해드렸던 거죠. 첫 번째 거 여기서 내부 통제 구성 제도는 구성 요소가 5가지로 되어 있다 그랬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우선 통제 환경이라고 그랬었죠. 구성 요소는 통제 환경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요 위험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활동을 해야죠. 통제 활동을 한다. 네 번째 여기 의사 정보 및 의사소통 정보 의사소통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모니터링이라고 했죠. 모니터링 이 5가지 중에서 여기 지금 1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조직 구성원이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정보를 확인, 수집할 수 있는 있게 지원하는 절차, 체계를 의미하며 정보란 말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정보의 생성, 집계, 보고, 체계, 의사소통.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게끔 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보하고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를 해당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이런 건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항공은 퇴직급여 추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다. 다음에 자료를 토대로 2021년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우선 2021년도라는 걸 우선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2020년 기말 퇴직급여 추계액은 500만원, 2021년 기말 급여 추계액은 550만원. 그죠? 그러면 2020년도 당기손익에 2021년도 당기손익에 자 여기 보시죠. 지금 2020년 12월 31일 기말에 퇴직급여 추계액이 지금 500만원이 있었어요. 근데 2021년도 상반기면 6월 30일이라고 가정할게요. 이게 상반기라는 뜻인데 상반기에 퇴직금을 사용했대요. 퇴직금을 얼마 사용했대요? 50만원 이렇게 사용했대요. 그러면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50만원 사용했겠죠. 그러면 12월 31일 현재 퇴직급여 추계하기 전에 2021년 12월 31일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은 얼마가 있겠습니까? 450만원 남아있겠죠. 근데 얘를 갖다가 이제 12월 30일 날을 추계를 해봤더니 얼마로 예상이 된대요? 550만원으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해가 되셔요? 이게 날짜를 갖다가 이렇게 섞어놔가지고 12월 31일 거하고 상반기 거하고 순서를 반대로 해놓으니까 헷갈릴 수 있기는 하겠지만 내용은 그 뜻이니까. 그럼 얘는 회계처리 어떻게 하면 돼요? 퇴직급여 해서 얼마? 100만원 더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원 하게 되면 550만원이 딱 채워지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100만원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되셨으면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거래가 자본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여러분이 여러 번 풀어보다 보면 자본금이라 그랬어요? 자본이라 그랬어요? 자본이라 그랬어요? 자, 1번, 첫 번째 거 주식 배당 결의대요. 주식 배당하면은 이익 준비금은 잉여금은 감소하겠지만 자본금은 증가하죠. 주식 배당하게 되면 이해되심? 그럼 자본에는 변화가 없다 그랬었잖아. 주식 배당은 이해 안 되심? 되심? 안 되심? 자, 일단 여기 거래에 대해서 한번 제가 분개를 해봐 드릴게요. 분개해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CAT 2급에서는 자본 계정이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자본 계정을 잘 이해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주식 배당 결의하고 주식 20주를 액면금에 발행이란 말 나오죠. 주식 발행해 주는 거잖아 지금. 발행하면 뭐 기억하라 그랬죠? 증자. 이거 증자잖아요. 근데 무상증자죠. 돈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발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차변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겠느냐는 거죠. 차변에 지금 주식 결의하고 액면금액 10,000원이면 10만원, 20만원 되겠죠? 대변에 자본금은 액면금액에다가 주식수니까 20만원 이렇게 증가할 것이고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는 뭐라고 써야 되죠? 자본금을 지금 어디서 뺏은 거예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서 뺏은 거잖아요. 20만원 이렇게. 그죠?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어디 있는 계정이에요? 이익 잉여금이 있던 것들이잖아요. 이익 잉여금에 정기 2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이익 잉여금에서는 이만큼이 감소했잖아요. 근데 자본금이 증가하니까 자본은 변동사항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주식 배당은 자본 변동사항 없어요 그랬었잖아요. 이따가 여기 좀 왔다 갔다 하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밑에다가. 근데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여기 이익 준비금이란 뭐죠? 이익 잉여금에 속해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근데 제가 하나 주의해야 될 거 있다 그랬었거든요. 뭐냐면 여기 미처분 이익 잉여금 처분할 때 분개할 때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2월 이익 잉여금이라고 써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 계정으로 써주셔야 되지. 이렇게 써주시면 아니 됩니다.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계정 보니까 공정가치 200만원의 토지를 제공받고 주식 10주를 발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받아요. 그럼 일단 토지는 생겼잖아요. 토지는 공정가치로 기록해야 되죠. 200만원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대변에다가는 지금 얘도 주식을 발행했대잖아. 얘도 증자네. 그럼 자본금은 얼마가 증가했겠어요? 10주면은 10주면 얼마야? 10만원이죠. 자본금은 10만원이 발생했고 나머지 금액은 다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잖아요. 초과금 얼마가 생겼어요? 190만원 이렇게 생겼겠죠. 자, 요거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한번 써보라는 얘기잖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금. 자, 주식 배당으로 자본 총액이 20만원 증가했다. 지금 자본 총액이 증가해요? 자본 총액은 종쳤으니까 쉬었다 합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우리 자본 계정 있다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죠. 자본 계정에 뭐뭐 있다 그랬어요. 여기 옆에다가 야열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본금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자본, 잉여금이 있었죠. 다 외웠잖아. 이것 때문에 외운 건데 이걸 활용 못하면 안 되죠. 여기서 TAT 2급에서 TAT 1급에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뭐 있어요? 자본, 조정 항목 있죠? 네 번째로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외웠던 걸 여지껏 활용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기서는 활용이 많이 된단 말이죠. 마지막 뭐였었어요? 그러니까 봐, 다 외웠잖아. 이 잉여금이 있는데 지금 자본 계정에 대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 증가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죠? 자, 첫 번째 거 봐봐요. 여기 지금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은 말이죠. 지금 여기서 이 잉여금이 지금 잉여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잉여금에서는 얼마가 줄어들어요? 여기 지금 이 잉여금은 20만 원을 무상증자했으니까 20만 원이 여기선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대변 뭐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본금이 늘어나고 있잖아. 그죠? 여기 플러스 얼마가 늘어났어요? 됐죠? 그럼 자본에는 변동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이 얘기한 거야. 제가 이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적용하는 거고,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이해됐어? 두 번째 거는 토지 지금 우리가 받았잖아요. 토지를 받는 대가로 우리 주식 준다면서. 근데 왜 주식은 10만원짜리 밖에 안 돼? 10만원이면 어때? 시가가 지금 200만원짜리니까 그렇게 줬겠지. 그렇지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토지 200만원은 증가하는 건 알겠죠? 그리고 자본금은 얼마가 증가했어요? 10만원 증가했죠? 그럼 여기 자본금이 또 10만원 증가했네. 이렇게. 그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자본잉여금 여기에 해당되잖아. 이해되심? 자, 그러면 좀 여기서 보기대로 한번 봐봐요. 주식 배당으로 자본 총액 얘 얘기하는 거죠. 20만원 증가했어요? 틀렸죠? 그럼 1번이 답이네요. 그죠? 자, 2번 보기 봐요. 주식 배당으로 이익잉여금 20만원 감소했대요. 여기 지금 이익잉여금 어디서 감소했어? 이거 감소한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감소했잖아. 맞는 말이죠. 세 번째, 두 건으로 인해서 자본금 얼마 증가했대요? 여기 지금 30만원 증가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자본잉여금은 요거잖아요, 지금. 자본잉여금 얼마 증가했어요? 190만원 증가했다. 주식 발행 초과금 때문에 190만원 증가했다는 거 맞는 말이죠. 여러분이 암기하셨던 계정이 이렇게 활용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걸 볼 수 있고, 회익 FAT 1급 정도 수준에서는 여 각각의 계정에 해당되는 계정들 걔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물어봤잖아요. 그거 이제 배웠으니까 그 다음 전체적으로 보는 거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음? 그거 이기는 거 말 기억해낼지는 모르겠지만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의 변화가 없고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이 감소한다 그랬죠. 기억나요? 네. 다시 여기 이익잉여금에서 현금 배당하게 되면 현금 배당 10만원에 따르면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현금은 나가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자본도 얼마가 줄어들어? 전체적인 금액이니까 자본도 10만원이 이렇게 줄어든다. 그래서 주식 배당하면 자본은 변동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을 하면 자본은 현금 배당한 만큼 감소된다.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까요? 4번 문제는 단기 중 항공의 자재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서 자산의 일부가 소실됐다. 이것도 문제가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재고자산에 대한 문제예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화재로 인한 재고자산 손실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다른 거 없다고 치고요. 근데 여기 재고를 보니까 기초 재고액, 실사, 기말 재고액, 단기 매입액,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기본적인 문제 형태는 얘는 이거예요. 상품 계정, 매출원 가격 계산했던 거 있었죠? 이거 활용하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해놓고 그냥 준 자료 내용대로만 쓸게요. 상품이라고 해놓으시고요.
여기 기초상품 재고액 6만 원 있다면서요. 6만 원 써요. 단기 매입액은 5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50만 원 써요. 또 이것도. 자, 그다음에 실사에 의한 기말 재고액은 얼마 있대요? 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8만 원 써놓을게요. 그다음에 여기 단기 매출액 나와 있죠. 네. 이거는 우리 매출원가 계산할 때 지금 여기서 매출원가 계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얘는 손실을 보고 난 그 현재 잔액만 쓴 거니까. 그러면 매출원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겠는데 여기 매출액은 얼마라고 계산돼 있느냐면 40만 원이라고 매출액 해놨죠. 40만 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매출 총 이익률이 20%가 되더래요. 20%. 오케이?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였을까? 아니, 그걸 따지기 전에 자료는 주어졌으니까 매출 총 이익이 20%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출액이 20%라는 얘기잖아요. 매출액은 얼마인데? 40만 원인데 20%면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가 8만 원이 되겠죠.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였겠어요? 여기는 매출원가는 그러면 32만 원이었겠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럼 매출원가 계산했네. 여기 매출원가 얼마? 32만 원이라면서요. 그럼 여기 56만 원에서 32만 원 빼면 기말 재고가 나와야 되잖아요. 56만 원에서 32만 원 빼게 되면 24만 원이 나와야 돼요. 그죠? 24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지금 얼마밖에 없대요. 8만 원밖에 지금 없다잖아. 그럼 얼마를 갖다 날려먹은 거예요? 16만 원 날려먹었구나. 그렇게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트 메뉴로 알려준 것 중에서 손댄 거 있나요? 별로 없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조금 난이도 있게 물어보는 거, 계산 방법이 좀 그런 거, 그걸 물어보는 방식만 좀 달라질 뿐이지 내용은 크게 달라질 게 없더란 얘기입니다. 주어진 자료가 딱 그러니까.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까요? 2020년 7월 1일 일괄 취득한 문제. 일괄 취득? 이건 안 가르쳐 줬었는데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료래요. 2021년도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건물의 장부 금액은 얼마일까요? 2021년도 거 물어봤네요. 그러면 일단 토지하고 건물 취득했을 때요. 원래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 줄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한번 볼게요. 2020년 7월 1일 토지와 건물을 1,800만 원에 일괄 취득했대요. 취득할 당시 토지와 건물 공정가치는 각각 1,200만 원, 800만 원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원래 따로따로 샀다면 전체 금액은 얼마 주고 샀었어야 될까요? 1,200만 원, 800만 원, 2천만 원을 주고 샀어야 되겠죠. 근데 동시에 같이 매입하면 싸게 줄게. 얼마 싸게 줬어요? 200만 원어치 싸게 줬죠. 근데 우리는 지금 토지는 그러면 얼마를 해줘야지 되고 건물은 얼마를 해줘야 되는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자 봐요.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쓴 돈은 얼마였었어요? 1,800만 원 썼죠. 얘를 뭐하고 뭐로 나눠야겠어요? 토지하고 건물로 나누라면서요. 그죠? 지금 건물을 나누려고 하면 전체 원래 들어가야 됐던 금액은 얼마였었다고요? 이것도 비례식이에요. 2천만 원이었었죠. 근데 건물은 얼마 주고 샀대요? 공정가치가 800만 원이었다잖아요. 그죠? 800만 원 이렇게 해주게 되면 나오겠죠, 금액이. 건물은 가격이 얼마가 되겠다? 그러면 또 다 하지 말고 그냥 20분의 8 하면 되잖아요. 1,800만 원 곱하기 8 나누기 20 하게 되면 720만 원 나오네요. 그죠? 비례식이에요. 그냥 전체분의 걔 해당되는 거 그걸로 배분해 주는 거예요. 그럼 건물값은 얼마? 자 봐요. 얘 날짜가 2020년 7월 1일 날 구입했을 때 금액은 720만 원이었었죠. 그죠?
자, 근데 감가상각 정액법 10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감가상각 2020년도 거니까 12월 31일 날 해줘야 되죠. 얼마 해줄래요? 여기 곱하기 몇 분 내매? 지금 6개월 사용한 거잖아요. 7월 달에 샀으니까 7월 1일 날 12분의 6 하면 반이잖아요. 그죠? 아니 뭐야. 우선 10년이라 했잖아. 나누기 10년 이렇게 되면 72만원 나오죠. 72만원 곱하기 6분의 12 이렇게 지금 반이면은 36만원 나오나?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36만원 이렇게 계산이 됐겠죠. 그럼 2020년 12월 31일 날 차변의 감가상각비 36만원 대변의 감가상각률이 36만원 이렇게 해놨겠죠. 근데 장부금액 물어봤네. 그러면 2021년에 12월 31일 날은 1년치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72만원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두 개 합치면 36만원에다가 72만원 두 개 더해주게 되면 108만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장부가액 물어봤잖아. 그죠? 12월 31일 날 건물의 취득원가는 720만원이었었는데 여기서 지금 108만원 이렇게 빼주게 되면 장부가액 감가상각 두 개 빼주게 되면 장부가액 계산되겠죠. 마이너스 720만원 이렇게 해주게 되면 612만원 나오네요. 그죠? 장부가액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612만원이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는 거 없죠. 대신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건 있는데 안 배운 건 있어. 일괄 취득했을 때 장부가액은 그러니까 공정 취득가액을 얼마로 하는지 이것도 우리 원가 계산 해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아 일괄 취득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구나 하는 거 이해되셨어요? 진경씨 이해됐어? 아니면 어려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괄 취득한 금액은 있잖아요. 두 개 원래 공정가치가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분의 얼마? 2천만 원. 그렇게 하면 그 금액 나눠줄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원가 계산했을 때 공동 비용 사용했던 거 전체 분의 얼마 이렇게 썼잖아요. 그 비례식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그 다음 거는 감가상각하는 거예요. 6개월 감가상각했으니까 2020년도 거 해줘야 되고 2021년도 거 1년치 해주면 되는 거고. 그죠? FAT 1급까지는 물어보면 한 가지만 물어봤는데 FAT 2급 되니까 두 개가 좀 결합되고 있죠. TAT 1급까지잖아요. 그럼 3개, 4개를 연결시켜놔요. 근데 안 배웠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순서대로 배웠던 거 이렇게 처리하는 내용들만 연습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TAT 2급에서 이런 문제들 많이 다뤄보시고 익숙해지면 FAT 1급이 어려워질까 쉬워질까? 이 급수가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걸 제대로 배우시게 되면 FAT 1급은 그때는 쉬웠지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자, 5번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6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상품 거래 내역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 매출 원가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이건 상품 재고장에서 매출 원가 계산하는 거 제가 우선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답을 먼저 빨리 아는 게 중요하니까. 기초 상품 재고액 200개 금액은 지금 40만 원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단가가 하나 나올 텐데 선입선출법이라 그랬어요. 매출 원가라는 것은 팔린 개수잖아요. 이해되심? 자, 그러면 8월 1일 날 외상 매입에 따르면 이거 매입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선 상품 개수만 봐요. 총 몇 개 있었어요? 600개 있었죠. 그래서 500개 팔았대죠. 그죠? 그럼 500개 팔았을 때 매출 원가는 팔린 상품의 원가라면서요. 그죠? 그러면 여기 선입선출법이니까 기초 상품 재고액은 200개 다 팔렸겠네요. 근데 얘는 이후에 어떻게 단가를 모르더라도, 그죠? 단가를 모르더라도 금액은 지금 40만 원인 건 알고 있잖아요. 이게 다 팔린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400개 중에서 300개도 팔렸겠죠. 근데 이 단가를 가르쳐줬어.
그죠? 1,800원 해보세요. 얼마야 그러면? 54만원? 54만원이래요. 그럼 두 개 더하면 얘가 팔린 거잖아요. 그러면 94만원이 매출 원가였겠네요. 계산하는 거 되게 간단하게 나올 수 있죠. 매출 원가 뜻만 여기서 보고 할 줄 알면 되니까. 근데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회계 그 1급서부터 배웠던 내용들 회계 원리에서는 뭐 넘어갔지만은 크게 차이 나는 거 없죠. 근데 이게 선입선출법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럼 이 문제 풀 수 있을까요? 못 풀겠죠. 그러니까 급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재수족계 회계 1급, FAT 1급 땄다 할지라도 그걸로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갈 때에도 그 배경, 그 바탕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를 여기 여러분이 짤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자, 이번에는 7번 문제 보세요.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손 충당금 차감 전 매출채권 잔액의 계산을 하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매출채권 잔액,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이거 많이 나오죠. 자, 일단 볼까요? 여기 해당되는 것은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전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100만원이 있었대요. 그 전기에 발생한 매출채권 중에서 50만원이 단기에 대손 확정됐대요. 그럼 잔액은 여기 밑에 그냥 써놓을게요. 50만원 남아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단기 결산 과정에서 인식한 대손 상각비는 150만원이래요. 결산 과정이라면 충당금 얘기하는 거겠죠.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되는 얘기잖아요. 다시 얘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결산할 때 결산은 며칠 날짜 하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 어떻게 했다는 뜻이에요. 여기 차변에다가 대손 상각비 150만원 이렇게 했다는 뜻이잖아요. 대변에는 그럼 뭐였었겠어요?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이었겠죠. 150만원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12월 31일 현재 대손 충당금은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얼마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대손 충당금 50만원 남아있잖아. 뭐 그렇다 치고 이해가 안 되면 여기 그 다음에 순장부 금액 있죠. 순장부 금액은 매출채권 잔액에서 대손 충당금을 차감하게 되면 장부가액 나오죠. 장부가액은 얼마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420만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매출채권 잔액 얘가 지금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결국은 대손 충당금이 얼마인지만 알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대손 충당금은 얼마였겠어요? 여기 50만원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손 충당금 150만원을 더 설정했다는 것은 지금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얼마를? 200만원을 갖다가 대손 충당금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얼마가 된다는 뜻이에요? 200만원 이렇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매출채권은 얼마였겠어요? 그래, 620만원 이었다는 뜻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7번에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620만원이 된다는 것인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충당금 기초 대손 충당금은 100만원이 있었다가 정기 말에 50만원 지금 날라갔다면서요. 대손 충당금 50만원은 남아 있잖아요. 그죠? 남아 있는데도 결산 12월 31일 날 대손 상각비를 가르쳐 준 것은 대손 충당금 배송 150만원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금방 알잖아.
그러니까 상대 계정은 요거를 가르쳐 준 거야. 근데 얘는 대손삼각비 인식했다는 것은 결산 과정에서 뭐 없으란 법은 없겠지만 10월 30일 날 갑자기 대손 생기겠어요? 그런 경우는 좀 드물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회계 처리 그대로 해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더 증가됐어요? 150만 원이 더 증가됐죠. 그럼 얘 50만 원 있던 거 우리 보충법을 해주기로 돼 있잖아요. 두 개 합치면 대손 충당금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2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개를 갖다가 더하니까 매출 채권 620만 원 다 나온 거죠. 이해됐어요? 보통 우리 9구단 외울 때도 2단부터 9단까지 외울 때는 쉽죠. 근데 9단부터 2단으로 또 거꾸로 하려면 익숙지가 않으니까 헷갈려. 근데 여기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출 채권 뭐 알려주고 그다음에 대손 충당금 계산하라고 장부가 이렇게 나왔어요. 순서대로 나왔는데 얘는 지금 거꾸로 역으로 연산해서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낯설은 거야. 근데 틀은 지금 여기 쓴 거 다 낯설지 않지 않아요? 써놓고 나니까 그죠? 근데 물어보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처음 저기 FAT 1급 정도 배울 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물어보더란 얘기예요. 제가 그랬죠. 틀은 변하지 않아요. 틀은 변하지 않는데 물어보는 방식이 바뀌어요. 그게 이제 난이도가 높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항공의 결산 시 발견 이거 이런 식으로 문제 많이 나오죠. 오류 문제. 그래서 수정 전에 당기 순이익이 지금 얼마였다고 얘기했느냐면 400만 원을 얘기해 준 거예요. 당기 순이익이 400만 원인데 오류 반영했다 안 했다. 오류 반영 아직 안 했을 때예요. 자, 여기서 더해주고 빼주고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선급 비용 계상 누락했다 그러면은 자 봐요. 선급 비용을 누락했다 그러면 차변의 선급 비용이고 대변의 비용이 감소되죠. 비용이 감소되면 이익은 증가해야겠죠. 그게 딱 떠올라야 돼. 그럼 여기다 더하기 얼마를 해줘야 돼요? 80만 원 더해줘야겠죠. 두 번째, 선수 수익 계상이 누락되면 선수 수익은 대변에 있는 거죠. 수익이니까 얘는 반대편 내년 거니까 반대편으로는 수익을 빼줘야겠죠. 이익이 감소하겠죠. 이익 얼마가 감소했대요? 40만 원 이렇게 감소하겠구나.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이 누락됐대요. 비용 누락하면 비용이 들어가면 이익은 또 감소하겠죠. 비용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5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만 따져놓고 봤을 때 만원만 10만 원만 빼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럼 39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근데 얘도 우리가 배웠던 그 손익의 이연과 예상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분기 처리하라는 것은 실기에서 나오고 실기 결산 자료에서 입력하는 거 나왔었죠. 이렇게 이론으로 물어볼 때는 당기순이익을 수정전 당기순이익을 알려주고서 그 금액에 대해서 수정사항을 반영하게 되면 얼마냐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지금 제가 분기한 거 말로 해도 충분히 이해되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익이 더해주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거 모르면 제가 말하는 거 설명하는 걸로 이해가 충분히 안 되죠. 그렇겠죠? 분기 이거 해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오케이. 자, 8번 문제까지가 재무회계 문제였었고 9번부터 11번까지인가요? 세 문제가 부가가치세 문제예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래요. 과세 대상이 무슨 뜻이에요?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봐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 견본품은 재화죠. 근데 판매 목적일 때만 하지 견본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은 얘는 해당되지 않고요. 두 번째, 저당권. 저당권은 맡긴 거라 그랬죠. 맡긴 거라면은 얘도 과세가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매입세 공개된 판매, 장려, 물품을 고객에게 이거 판매 목적이죠 지금. 판매 목적이면 간주 공급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간주 공급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매입세액을 공제해 받았는데 받은 것을 갖다가 고객에다 판매 정리 물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고객이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겠죠? 오케이? 사업상 증여가 왜 과세 대상이죠? 근데 사업상 증여 어디서 받던 거예요? 이거 판매한 것으로 보기로 했잖아. 사업상 증여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조세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저기 사업상 증여는 제가 설명해 드릴 때에는 거래처에다가 선물 준 걸로 하니까 이해가 쉬웠었죠. 오케이? 근데 이런 것도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재에서 이거 비슷한 거 읽으셨었을 텐데. 왜냐면 거기에 간주 공급은 중요한 거라서 출제됐던 문제에 대한 이해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쫙 몰려 나왔었어요. 그래서 교재 갖고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10번 문제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 예술창작품 면세죠. 도서 대여 용역 면세죠. 그 다음에 저술가, 작곡가 등이 제공하는 여기 인적 용역, 예술가라든지 그 다음에 등등 해당되는 거 얘도 면세고, 신문사 관광은 과세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등고속버스 과세죠. 답은 뭐가 돼요? 가나다네? 예, 1번이 답이네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되시죠? 재무회계가 어려워요? 부가세가 어려워요? 재무회계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도 볼게요. 11번에서는 이익이 확정신고 기간에 과세표준 물어보고 있죠. 부가세법에서 과세표준은 뭐라 그랬었죠? 공급가액 물어보는 거예요. 매출 공급가액. 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요.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서를 적법하게 발급 수령했다. 됐죠? 자, 외상 판매했대요. 그러면 과세표준은 수출액도 포함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1,300만 원은 다 여기 과세 표준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비영업용 소유세 매각액이에요. 얘도 과세 표준에 들어가죠. 지금 여기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매각액이라 했는데 얘하고 또 불공사한 그거하고 또 헷갈리면 안 돼요. 걔는 매입했을 때예요. 이건 매각액이니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입 매출전표 입력하셨을 때 우리가 사용하던 그 촬영문방구 판다고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해줬잖아요. 그죠? 이건 그래서 공급가액 들어가는 거 얘도 과세 표준이에요. 토지 매각액은요? 토지는 과세 품목이에요? 아니에요. 대표적인 면세 품목이잖아요. 그죠? 토지를 매각했다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 과세 표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 이거 토지 매각액 또 혹시 또 착각하실 것 같아서 이 면세 품목인데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되죠. 그 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나타나요? 과세 표준에 나타나요? 즉 부가가치세 신고서 앞에 면에는 안 나타나잖아요. 거기 계산서 들어가는 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르죠? 기억이 안 나요. 자, 여기 봐요. 또 하나 보여주고 넘어가야 말을 믿지. 자, 여기 화면 보세요. 지금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매출 공급가액을 얘기한다 그랬었죠. 그럼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분, 영수증 없는 기타분, 영세 매출과 관련된 분,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계산서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계산서. 여기 없잖아 지금. 계산서 어디 있었어요? 여기 과표라는 거 누르면
여기 밑에 계산서 발급, 토지 팔았다고 계산서 발급하잖아요. 그 금액은 요게 나타나요. 요게. 그럼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옵니까? 그렇게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걸 물어봤으니 문제에서 지금 토지 매각액은 면세 품목이니까 얘는 포함시키면 안 되는 항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수령에 재화하고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에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그럼 답은 몇 번이 답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답은 몇 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리고 이거 오늘 저기 두 번째로 보시는 거긴 한데 교재에 있는 그 기출문제 6회 꼼꼼하게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계속 나왔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 볼 때는 좀 낯설을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해드렸던 수업 때 얘기해드렸던 얘기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해드리는 거고, 문제 나왔던 계속 똑같으니까 틀린 문제라든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제가 시간 드릴 때마다 틀린 문제만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필요한 거 암기하고 그러시면 돼요. 자, 여기 11번 세 문제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2번부터 소득세법에 관련된 문제인데 뭘 물어보나 봤더니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걸 찾으래요. 그럼 뭐가 틀렸는지 봐야겠네요. 대표자 본인에 대한 급여. 지금 여기 소득세법은 여기 법인이 아니에요. 개인사업자예요. 대표자가 자기한테 월급 주고 자기가 자기한테 월급 주고 비용 처리했어. 인정을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줘요.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비용으로 인정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은 다시 소득금액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수도. 우리 1차 산업 같은 경우 비과세라고 했었죠. 논밭 작물뿐만이 아니라 또 뭐도 있었어요. 사업소득인데 비과세를 주는 거. 논밭 작물은 그렇고 또 임업 관련된 거 있었죠. 전통주, 민박 뭐 이런 거 다 사업소득이에요. 근데 걔는 뭐 해준다?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그냥 비과세로 해준다 했었던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옳은 것은 2번이 옳으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3번은 상품 등 위탁 판매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그 상품을 인도하는 날 수입 판 거예요? 옮겨놓은 거예요? 수입이 아니죠. 재고만 옮겨놓은 거예요. 위탁. 판매한 거는 언제 판매했다 그랬어요? 그 위탁을 받은 자,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판매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고. 4번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그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원천징수하는 거 아니죠. 사업소득은 예를 들어서 그 면세 대상 인적 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사가 여기 회사에 가서는 진료해주고 그 사업소득이잖아요, 다. 그죠? 원천징수 하기는 하는데 그걸로 종료되어 그 사업자들은 다시 확정신고 해야지 돼요. 확정신고 해야지 돼요. 그죠? 분리과세 항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뭐라 했냐면 사업소득에는 분리과세가 없어요 그랬어요. 특이하게 얘가 사업소득에서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게 있긴 있는데 소형주택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설명해서 얘가 틀린 것들 한번 찾아봤고요. 자, 1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에 근무하는 김항공 씨의 총 급여액 월급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래요. 자, 이거 총 급여액을 알려면 제가 여기다 순서를 한번 써볼게요. 근로소득을 우선 써야 되겠고요. 근로소득은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뭘 빼줘야 되냐면 비과세가 있다면, 그 다음에 또 모두 빼줘야 되면은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근로소득에서 분리과세의 대표적인 것은 일용직 소득이에요. 일용직 소득이 분리과세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고 난 다음에 계산되는 것이 총 수입 금액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여기 우리 근로소득에서는 얘를 대신 뭐라고도 부르냐면 총급여라고도 불러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자 봐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의 비과세 대표적인 거 3개 있었죠? 식대라든지 자가운전보조금이라든지 육아수당. 그다음에 분리과세. 직장 다니기 전에 일용직으로 돈 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총수익 금액에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분리과세는 일용직으로 일할 때 세금 내고 나서 그걸 땡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 금액을 총급여라고 하는데,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월급을 얼마 받는 것인지. 2,400만 원 나왔죠? 네. 2,400만 원 근로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직책수당 얘도 근로소득이에요. 식대 보조금 180만 원이죠. 월 15만 원씩 별도의 식사 제공 받았다죠. 네. 그럼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급여. 다 급여잖아. 네. 그럼 이건 근로소득이란 뜻이에요. 네. 이 대신 비과세하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 실제 여비 받지 않았대죠. 네. 한도 240만 원까지죠. 네. 그러면 얘는 비과세죠. 네. 그럼 비과세에 해당되는 거 여기서 얼마 있는 거예요, 지금? 240. 240만 원. 다 얘만 더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2,400만 원에다가 360만 원 더하고 식대 180만 원 더해줘야 되죠. 네. 그럼 2,940만 원 나오네요. 네. 맞아요? 근데 얘 말을 좀 바꿔볼게요. 식대 보조금 월 15만 원이라 했죠. 네.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았대요. 네. 그러면 180만 원을 빼야 돼요? 120만 원만 빼야 돼요? 120만. 한도액이 120만 원까지였기 때문에 120만 원만 빼야 돼요. 이해됐죠? 네. 저기 식대라고 해서 회사에서 주는 돈을 다 비과세를 주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 한도액 계산해서 식대는 매달 10만 원씩까지였었죠. 월별로. 그러니까 연간으로는 120만 원이 한도액이에요. 회사에서는 그보다 더 줘도 상관없어요. 대신 나머지 넘어가는 금액은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과세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가운전 보조금도 뭐 매달 20만 원씩 주라는 법이 어딨어? 50만 원씩 주면 뭐 안 되나? 그렇게 주는데도 허다하게 많은데 직급이 높으면? 그러면 그래도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공제해 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얼마까지 한도라는 뜻은 240만 원까지가 한도라. 자녀 세액 공제도 아니 자녀 세액이래네. 그 자녀 그 육아수당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10만 원꼴로 해서 연간 비과세를 주는 거는 120만 원이란 얘기지. 뭐 그 복리후생이 좋은 회사에서는 뭐 200만 원, 300만 원 줘도 상관없잖아요, 그거. 준다고 치면. 그런데 그 중에서 비과세를 주는 한도액이 얼마냐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타소득. 어저께도 그랬었지만 기타소득 또 나오죠. 기타소득 잘 나와요. 근로소득도 잘 나오고. 옳은 거 찾으래요. 위약금,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한 필요경비 몇 퍼센트까지 인정해준다 그랬어요? 얘는 80%죠. 그죠?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필요경비를 80% 또는 그거보다 더 많이 썼다면 실제 발생한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해줘야. 그럼 60% 아니라 어떤 게 틀렸지요? 요 80%가 틀렸죠? 이거 틀렸다고. 이 금액은 80%. 자, 두 번째, 산업재산권에 대한 대여 필요경비는 80% 아니라 몇 퍼센트? 얘는 60%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서 요거는 잘 기억해둬야겠구나 라는 거, 아니 이걸로 정리해도 되긴 하는데 거기는 여러가지 종목이 분류가 돼서 쫙 나와 있잖아요. 그걸로 그때그때 복습해 보시면 돼요. 복권, 당첨금, 승마, 투표권, 환급금은 선택적으로 종합권, 이건 종합과세가 아니라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그랬죠. 돈 받은 걸로 끝내버린다 그랬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4번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에 따른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는 그 법인이 해당 사업연대 결산, 여기 결산을 잘 모르겠는데 법인세법은 결산 확정일 날 정해져요. 결산 확정일이다. 답은 4번이 답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참 마지막 거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한국일 씨의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나오고 있죠.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신고 지금 얘 언제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신고 언제 하는 거? 5월달에 하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총 급여액은 얼마래요? 6천만 원. 그다음에 부양가족 현황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배우자 총급여 배우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다 없다. 지금 여기 총급여 500만 원은 소득 없는 것으로 봐서 기본공제 대상자 되죠? 그죠? 아, 이거 일일이 계산해야지 되네. 아, 그런데 깜짝 놀랐네. 인적공제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인적공제는 우선 몇 명인 거 쉬어봐요. 자, 자기부터 해야 되겠죠? 본인 이렇게 써놔야지 한번 정리가 되겠지. 인적공제는 첫 번째 기본공제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추가공제로 나눠지죠. 자, 해당되는 거 우선 기본공제 대상자가 몇 명인가 보자고요. 본인 되죠, 배우자 되죠, 아들 되죠, 딸 되죠, 장인, 장모 다 되죠. 오케이? 그럼 기본공제 대상자 몇 명이에요? 6명이죠. 6명 곱하기 150만 원 해주면 되죠. 얼마예요 그러면? 6 곱하기 150하니까 900이죠. 900만 원하고, 자, 추가 공제에 해당되는 거 누가 있나 봐요. 장애인 있죠. 장애인은 얼마? 200만 원. 그죠? 그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장인 어른 있죠. 장인 어른 뭐에 해당돼요? 경로 5대 해당되죠. 100만 원 100만 원 해당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기본공제에 해당되는 것과 소득공제 다 인적공제니까 900만 원에다가 300만 원 더하면 1200만 원이네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도 어려운 거 아니었었죠? 이 정도는 맞추실 수 있죠. 자, 소득세법 문제가 4문제가 나왔는데 이 4문제 시 10회분을 갖다가 여러분이 최소한 학습하신다면, 문제 풀어보신다면 소득세법 문제 40문제를 풀어보게 돼요. 시험 문제가 그 중에서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자, 오늘까지 이론 2번 풀어봤어요. 내일은 여기 49회에 대한 실기 또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줄기차게 여러분들이 푸시면서 모르는 거 그때그때 자꾸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